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노막 나셨어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제 며느리 오지영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제게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가 두 손으로 힘들게 들어 올린 붉은 김치통이 시멘트 마당을 향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며칠간 제 허리를 굽게 만들었던 묵직한 통이 깨지면서 제가 밤새도록 쑤었던 진한 양념과 노랗게 잘 절여진 배추 속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싼 모피 외투 자락과 뾰족한 구두 위로 며느리 친정 어머니인 사돈 황 여사의 화려한 옷차림 위로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김치 국물이 붉은 피처럼 점점이 박혔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가 진짜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사돈마저 경악하며 제 며느리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이성은 37년간의 억압을 뚫고 끊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트럭에 실리기만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던 또 다른 김치통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아, 저걸 어떡해. 저거 다 우리 엄마 가져갈 건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또 하나의 김치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붉은 양념이 폭죽처럼 터져나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니 제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이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7년이었습니다. 37년간 단 한 번도 저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37년째 며느리 오지영을 데리고 살고 있는 올해 85살의 박영숙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김진우는 제 집에 며느리와 함께 얹혀 살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조용히 노년을 보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작년 2024년 늦가을에 37년간 굳게 닫고 살았던 입을 마침내 열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린 그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2024년의 김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배추 200포기를 절이고 씻었습니다. 85의 노인에게는, 그것도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던 저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중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잠옷 바람으로 부스스하게 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시작하셨어요? 맞다. 오늘 김장이었지.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와인을 좀 마셨더니 속이 영 안 좋아서요. 며느리는 냉수 한 잔을 들이켜더니 곧장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라, 와서 이 배추 좀 같이 씻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친정 엄마랑 통화 좀 해야 해요. 엄마가 오늘 오신다고 해서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인 황 여사가 도착한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재킷을 입고 나타난 사돈은 마당을 힐끗 둘러보더니 인상부터 썼습니다. 어머 사부인, 아직도 이러고 계셨어요? 날도 추운데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요? 아이고, 배고파라. 점심은 뭐 먹는데요? 저는 이미 7시간째 쉬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나 사돈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어제 미리 삶아둔 수육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작년에 담근 묵은지를 꺼내어 자기들끼리 점심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 묵은지마저도 며느리가 작년에 제 김치를 18통이나 훔쳐가고 남은 단 2통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큰 대야 앞에 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양념을 바르는 신용만 할 뿐 끝없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집 부엌 리모델링 했잖아. 완전 넓어졌어. 호텔 같아. 그럼 우리 딸이 그런 데서 살아야지. 이 집 부엌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우리 딸 여기서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사돈은 보란 듯이 제 낡은 부엌을 힐끗거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습니다. 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아, 엄마, 어쩔 수 없잖아. 시집이 원래 이런 거지 뭐. 나야 익숙하지만 익숙하다고요? 37년을 이 집에서 제가 해주는 밥 먹고 살게 해주고 37년을 친정 김치까지 다 대령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이런 집이라니요. 저는 묵묵히 배추를 나르며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마지막이야. 올해만 참자. 이틀이 꼬박 지나 20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틀간 거의 혼자 만들었습니다. 85세에 부러질 듯한 허리로요. 그리고 배달기사 최철수 씨가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완성된 김치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색깔이 예쁘니까 우리가 가져가고, 이건 좀 못생겼으니까 시댁에 두고, 며느리는 20통 중에 무려 15통을 자기 친정으로 가져갈 트럭 쪽으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10통을 저 몰래 훔쳐간 것도 모자라 올해도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15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 황 여사가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하네. 사부인, 이런 낡아 빠진 집에서 매년 김장하시려면 힘들죠. 우리 딸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37년간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은 김치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날 마침 집에 와 있던 제 딸 서연이가 저를 말리려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김치통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돈의 화려한 재킷과 며느리의 비싼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킹충지게, 며느리가 챙겨놓은 15개의 김치통을 전부 마당에 던졌습니다. 37년이야. 400통이 넘어. 전부 내 돈으로, 내 허리로 만들었어.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사돈은 늦게 와서 우리 집 무시하고 가져갈 생각만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허리 부러지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집까지 무시해? 더는 못 참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37년 만에 터져나온 제 절규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붉은 양념이 흥건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다듬고 씻어낸 배추의 노란 속살과 수십 가지 최고급 재료를 갈아 넣어 만든 진홍빛 양념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뒤엉켰습니다. 며느리 오지영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비싼 모피 외투 자락에 튄 김칫 국물을 미처 닦아낼 생각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사돈 황 여사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처음에는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 났나.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김치통을 연달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딸의 팔 뒤에 숨었습니다. 37년입니다. 제 나이 48에 며느리를 들였으니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며느리와 함께 산 셈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 박영숙이 아닌 그저 어머님 또는 사부인으로 불리며 묵묵히 제 의무, 아니 저에게만 부과된 노동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제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37년간 김장 노동으로 굽어버린 허리가 단 하루 만에 펴질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허리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개장, 남편이 유일하게 제게 남겨준 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대학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37년간 매년 기록해온 김장 장부였습니다. 밀곰 888년, 지영이 첫 김장. 밀곰 888년, 며느리 오지영은 제 아들 김진우와 결혼했습니다. 친정이 멀어 김치를 챙겨 먹기 어렵다는 며느리의 애교 섞인 말에 저는 기꺼이 그 해부터 김장을 2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식구들이 어머님 김치 아니면 안 먹는데요. 손맛이 정말 예술이셔서 이모네랑 고모네까지 다 달라고 난리예요. 저는 그 말이 며느리가 제게 부리는 유일한 애교이자 진심 어린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칭찬이 듣고 싶어서 저는 매년 더 많은 배추를 사들이고 더 비싼 젓갈을 사러 새벽같이 시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더듬 세어 본 총량이 412통이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넘길 때마다 낡은 종이에서 매캐한 곰팡내와 함께 제 지문이 닳도록 문질렀던 마늘과 생강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 통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 물가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물가로도 배추 100포기, 무 수십 개, 질 좋은 국내산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려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첫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재료비를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돈 붙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깜빡했나 봐요. 내년에 2배로 드릴게요. 그 깜빡이 30년 넘게 이어졌고 그 내년은 37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만 원씩만 어림잡아 계산해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은 모두 어디서 났을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식당 일부터 파출부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젊음과 맞바꾼 돈과 나중에는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까지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집에 얹혀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진우 씨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져서 힘든데 용돈 좀 줘요. 라며 제 주머니를 털어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문제로 속을 끓이면 그 화가 고스란히 제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 희생하고 제가 번 돈으로 며느리 친정의 입을 틀어막으면 제 아들이 이 집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4천만 원어치의 김치가 그들의 뱃속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오빠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손맛이 워낙 좋으시니까 김치를 좀 아주 많이 담가주세요. 저희 친척들도 다 나눠주게요. 라며 매년 20통이 넘는 양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며느리 친정의 대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제 허리가 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김치에 강원도 고랭지 명품 수제김치라는 가짜 딱지를 붙여 인터넷과 시장 바닥에서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통당 20만 원, 5통이면 100만 원, 20통이면 400만 원입니다. 매년 겨울
제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김장을 할 때마다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은 제 노동력을 팔아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노예라는 이름표 대신 어머님이라는 감쪽 같은 이름표를 붙여놓고 37년간 저를 합법적으로 착취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피눈물 나는 장부를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여전히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는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며느리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똑똑히 봐라. 이게 네가 37년간 나한테서 뜯어간 4천만 원짜리 장부다. 내 돈으로 내 허리로 만든 김치를 팔아서 돈까지 벌었지? 내 친정오빠가 시장에서 내 김치 팔아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그제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작년에 내가 내년들 때문에 허리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있을 때 18통을 몰래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올해도 나를 이따위로 취급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2024년 늦가을에 3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게 된 그날은 사실 그보다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의 거짓말에 놀아나며 새벽 5시부터 배추를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30년간 저희 동네 야채 배달을 해온 성실한 이웃 최철수 씨가 제게 건넨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아침 그 충격적인 사진을 제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며느리의 김치 노예로 살며 제 명을 재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 제 손으로 37년 묵은 울분을 터뜨리기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며칠 뒤면 며느리가 요구한 20통의 김장을 시작해야 했기에 며칠 전부터 미리 배추와 물을 주문해 두고 재료를 다듬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84세 나이,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쑤시는 삭신을 겨우 일으켜 거실로 나왔을 때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박영숙 할머니, 저예요, 최 기사. 목소리의 주인은 30년간 저희 동네 야채와 식자재 배달을 해 온 최철수 씨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게 배달 일을 하던 그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정이 없는 정보통이자 저와는 남편 살아생전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배달 물건도 없는데 저를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최 기사,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허리를 짚고 현관문을 열자 최철수 씨가 땀으로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빨리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어젯밤에 시장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무래도 할머니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대폰을 꺼내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휴대폰 화면에는 야시장 한복판에 좌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힌 좌판 위에는 제 눈에도 너무나 익숙한 대형 김치통 5~6개가 보기 좋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낯익은 얼굴의 한 남자가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며느리 친정 오빠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김치를?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최철수 씨가 제 팔을 붙잡으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맞아요.
연우님 친정오빠 맞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늦게 시장에 물건 떼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강원도 고랭지 명품 수제김치라고 써 붙여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갑디다. 한 통에 20만 원씩 받더래요. 저기 저 5통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쿵.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만 원이요? 제가 허리 굽혀가며 만든 김치를 팔아서요. 최철수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때는 긴가민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어제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최철수 씨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음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좌판 뒤편에서 며느리 오지영이 친정오빠와 함께 웃으며 김치통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닐 장갑을 낀 채 제 김치를 작은 용기에 덜어 담으며 친정오빠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최철수 씨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오빠, 올해도 대박 나겠네. 역시 엄마 김치 말고 어머님 김치 가져오길 잘했어. 손맛이 다르잖아. 내년엔 20통 말고 30통 담그라고 해볼까?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년엔 30통 담그라고 해볼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80대 노인의 몸으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담근 김치를 그들은 어머님 손맛이라며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30통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방에 들어가 수십 년간 써온 낡은 김장 장부를 꺼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기록, 총 400개인 기록, 총 재료비 약 4천만 원. 이 모든 것이 제 돈과 제 노동력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30년이 넘도록 돈 한 푼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대가족이라 김치 소비가 많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아들 김진우가 집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며느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희생을 발판 삼아 제 등골을 빼먹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최철수 씨가 저를 흔들어 깨웠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제 며느리 오지영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어머, 최철수 아저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배달 오셨어요? 며느리는 방금 일어난 부스스한 얼굴로 이 모든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철수 씨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예, 며느님, 그냥 할머니 드릴 게 있어서. 그럼 가보겠습니다. 최철수 씨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최철수 아저씨가 왜 저렇게 당황하고 가세요? 표정이 꼭 뭐에 홀린 사람 같네? 그건 그렇고, 어머님, 올해 김장 재료는 다 주문하셨죠? 아,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어제 전화하셨는데 올해는 이모네랑 고모네까지 다 드려야 해서 20통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한 25통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강하시니까 이 정도는 껌이시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통,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어젯밤 최철수 씨가 들었다는 며느리의 목소리, 내년엔 30통 담그라고 해볼까? 라는 그 말이 환청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친정 식구들과 제 노동력을 어떻게 더 착취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가 부서져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20통이든 25통이든 네가 원하면 해줘야지. 내가 해줄게. 제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뭐가 그리 신이 나는 집 핸드폰을 들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님이 올해 25통이든 30통이든 다 해주신대.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지? 오빠한테도 전해. 올해도 대박이라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올해 김장은 제게 지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2023년에 김장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오지영은 최철수 씨가 다녀간 그날 이후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제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김치 정말 기대돼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어머님 손맛에 아주 푹 빠졌잖아요. 역시 어머님은 요리의 신이시라니까요. 그 뻔뻔한 아첨이 제 김치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한 속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역겹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마당에 배추 상자를 풀었습니다. 배추 250포기, 84세, 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애초에 저를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제부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도 메슥거려서 아무래도 몸살인가 봐요.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부스스하게 기어나온 며느리는 이마에 물수건 한 장을 얹고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수백 번 허리를 굽혀가며 배추를 씻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 어머님이 혼자 다 하고 계시지. 뭐, 원래 이런 건 윗사람이 다 하는 거라니까. 엄마는 11시쯤 천천히 와 아들 차 타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프다는 사람이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찬지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네. 그래, 사부인 혼자 하시면 되지. 뭘, 네가 그런 과즙 일 하려고 시집간 거 아니잖아. 이따 점심때 맛있는 거나 사가마. 정오가 다 되어 사돈 황 여사가 며느리의 친정오빠, 그러니까 제 김치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던 바로 그 남자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오빠는 제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올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김치 덕분에 저희 집안이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하하,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해진 게 아니라 돈방석에 앉았겠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장부와 사진을 품속에 숨긴 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그 오빠는 마치 손님처럼 거실 상석에 앉아 제가 내어준 과일만 깎아 먹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근데 배추를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우리 딸이 25통은 해야 한다고 안 하던가요? 사돈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를 보며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걸로는 우리 친척들 맛도 못 보겠네. 내년에는 한 400포기 하셔야겠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오빠는 그런 사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김치가 귀해서 이런 명품 김치는 없어서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는 못 판다는 말을 하려다 황급히 못 먹는다로 고쳤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어머님, 내년엔
진짜 400포기 하셔야겠어요. 저도 오빠 사업 좀 도와야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제가 수육이라도 좀 삶아 내오겠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냄비를 올리고 혼자 고기를 삶는 동안 세 사람은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TV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친정 오빠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자 세 사람은 마치 잔칫날이라도 온 것처럼 제가 갓 담근 김장솥과 수육을 개 눈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이야, 역시 이 맛이야. 어르신, 이건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안 그래, 엄마? 며느리 친정 오빠의 말에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보통 손맛이 아니지. 우리 사부인은 손이 아니라 기계야, 기계. 김치 담그는 기계. 그들은 저를 앞에 앉혀두고 김치 담그는 기계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와 사돈은 소화를 시켜야 한다며 거실 소파에 다시 드러누웠습니다. 며느리 친정 오빠는 급한 볼일이 있다며 갓 담근 김치 2포기를 비닐에 싸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양념과 배추는 또다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펴고 깨진 무릎을 부여잡으며 다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 인간들을 위해 내 목숨을 깎아먹고 있는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의 웃음소리가 거실 창문을 넘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몇 시간을 더 혼자 일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지막 남은 배추 한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20통이 넘는 김치통이 마당 한쪽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뻣뻣해진 허리를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제 허리에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야!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애아가 엎어지며 남은 양념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은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제야 거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부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거기 쓰러져 계세요? 아이고, 옷에 양념 다 묻었네. 며느리는 제 허리가 아니라 제 옷에 묻은 양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안 움직여. 119 좀. 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바쁜데 119는 왜요? 여무서선요. 그냥 파스 붙이면 낫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대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오빠였습니다. 오빠, 응,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며느리는 쓰러져 있는 저를 그대로 마당에 내버려둔 채 사돈과 함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빠가 급하게 부르네요. 가게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요. 죄송한데 병원은 혼자 가실 수 있죠? 저녁에 갈게요.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돈과 함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가게가 저를 속이고 제 김치를 팔아넘기는 그 좌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마당에
온몸에 붉은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채 버려졌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새도록 마당에서 홀로 고통 속에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연세에 이런 중노동은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2023년의 겨울, 저는 병원 침대에서 일주일 만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허리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보호대가 붕대처럼 감겨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개의 바늘이 허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제 딸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한 것은 제 집에 37년간 얹혀 살며 제 등골을 빼먹은 며느리 오지영이 아니라 시집가서 제 살기 바쁜 딸 서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러진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에 잠시 얼굴을 비춘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좀 쉬면 된대요. 저기 오빠가 저녁밥을 안 먹어서 저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는 마치 남의 집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굴었고 제 아들, 그 멍청한 제 아들 김진우는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그래, 어머니는 내가 보고 있을게. 당신 먼저 들어가. 라며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몸살이 났다. 아들 밥 챙겨줘야 한다. 는 온갖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퇴원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배달기사 최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제 퇴원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딸의 증언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그날 며느님이 저한테 열통만 실으라고 하시는데 느낌이 영 이상했습니다. 며느님 표정이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꼭 무슨 큰일이라도 해치우는 사람처럼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에 이 앞을 다시 지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낯선 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고 며느님이랑 그 오빠 되는 양반이랑 광에서 뭘 자꾸 실어 나르더라고요. 최철수 씨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서연 씨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님이 남은 김치도 가져가는 것 같다고. 서연 씨가 이미 집에 와서 다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쓰러진 시어머니 김치를 그것도 1년 먹을 양식을 싹 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광을 바라보며 37년간 제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김치 2통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37년간 저를 부려먹은 값으로 1년치 식량 대신 던져준 마지막 모욕기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퇴원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배달기사 최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제 퇴원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딸의 증언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그날 며느님이 저한테 10통만 실으라고 하시는데 느낌이 영 이상했습니다. 며느님 표정이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꼭 무슨 큰일이라도 해치우는 사람처럼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녁에 이 앞을 다시 지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낯선 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고 며느님이랑 그 오빠 되는 양반이랑 광에서 뭘 자꾸 실어 나르더라고요. 최철수 씨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서연 씨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님이 남은 김치도 가져가는 것 같다고 서연 씨가 이미 집에 와서 다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쓰러진 시어머니 김치를 그것도 1년 먹을 양식을 싹 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광을 바라보며 37년간 제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김치 2통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37년간 저를 부려먹은 값으로 1년치 식량 대신 던져준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저와 딸 서현, 그리고 최철수 씨가 텅 빈 광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셨어요? 아이고, 이 추운데 광에는 웬일이세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 오지영의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병간호는커녕 잠 한숨 못 잔 사람처럼 푸석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좋은 미용실이라도 다녀온 듯 머리에는 윤기가 흘렀고 얼굴은 반들반들했습니다. 어머, 최철수 아저씨도 계셨네. 서연 씨까지.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김치 구경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내년에 더 맛있게 담가드릴게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니,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 도둑 객스. 딸 서연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딸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나한테 도둑 객슬이라고 했어? 아니, 동서가 왜 이래? 어머님 퇴원하신 날에 무슨 행패야. 며느리가 제 뒤로 숨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행패는 네가 부렸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고. 딸은 며느리를 텅 빈 광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김치통 2개. 며느리의 시선이 그 2개의 통에 닿자 그 능청스럽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뭐 어쨌다고?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는데 너 밤중에 친정오빠랑 차 끌고 와서 여기 있던 김치 8통 훔쳐갔잖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사진 똑똑히 보라고. 딸은 휴대폰을 며느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오빠가 어둠 속에서 김치통을 차에 싣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최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님, 저도 봤습니다. 밤중에 여기서 김치통 싣고 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 밤에 그게 무슨 짓입니까?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과 딸의 얼굴,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경멸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내가 뭘 훔쳤는데 뭐라고? 아니, 어차피 다 우리 친정 가져다 줄 김치 아니었어? 엄마가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밤에 와서 마저 가져간 거잖아. 그걸 가지고 훔쳐. 말이 좀 심하다. 서연 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마저 가져간 것 대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랑 오빠랑 1년 먹을 김치 10통은 남겨뒀어야지. 20통 중에 18통을 가져가는 게 그게 도둑이지 뭐야. 딸이 악을 쓰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집들이 해야 한단 말이야. 이웃들한테 김치 쫙 돌리려면 그 정도는 필요해. 어머님 김치 맛있다고 소문나서 여기저기 달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는 거 아니야. 체면이 우리 엄마 허리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김치 훔쳐가서 네 엄마 체면 세우는 게 중요했어? 말 조심해. 누가 허리를 부러뜨렸다고 그래? 그냥 좀 삐끗하신 거 가지고 유난 떨기는. 그리고 그깟 김치 몇 통 더 가져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아침부터 잡돌이야? 그깟 김치.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37년간 바쳐온 희생과 제 허리의 고통이 그깟 김치라는 네 글자로 한순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딸 서연이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김치? 언니, 그 김치 재료비만 150만 원 넘게 든 거 몰라? 그 돈 다 엄마 돈이야. 언니네 친정에서는 10원 한 장 안 보탰잖아. 돈 한 푼 안 내고 11도통을 가져가는 게 그게 도둑이지. 그럼 뭐야? 딸의 일침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 돈이 어머님 돈이야? 어차피 우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로 사는 거 아니었어? 아들 돈이 어머님 돈이고 어머님 돈이 내 돈이지. 그걸 가지고 생색은, 그것은 며느리가 제게 한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결혼 37년 동안 제게 생활비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과금과 생활비, 심지어 김장 재료비 4천만 원까지 모두 제 돈, 제 노령연금, 그리고 제가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이 제 아들 돈으로 굴러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딸 서연이는 그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분노로 온 몸을 떨었습니다. 최철수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운 내십시오. 그는 차마 이 막장극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최철수 씨를 쏘아보더니 다시 저와 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됐어? 나 바쁜 사람이야. 아침부터 재수 없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나 들어간다. 아, 그리고 그 남은 김치 2통, 그거라도 아껴 드세요. 내년에 또 맛있게 담가주셔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게 안 그래요, 어머님? 하고 되물으며 마치 승자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탈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걸 그냥 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텅 빈 광 안에 1년치 모욕처럼 남겨진 김치통 2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이 집에 데리고 들어온 제 아들 김진우, 제 아들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아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오지영이 저를 그깟 김치로 모욕하고 안방으로 사라진 그날 저녁, 저는 부서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광을 채웠던 절망감은 이제 제 아들 김진우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7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며느리의 등살에 눌려 사는 무기력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미가 허리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며느리가 그 틈을 타 집안의 1년치 양식을 모조리 훔쳐간 이 기막힌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제 아무리 묻어난 아들이라도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도 엄마, 걱정 마. 오늘 내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오빠도 생각이 있으면 그 여자를 가만두지 못할 걸 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 아들 김진우가 피곤해 전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들은 제 허리 보호대를 힐끗 보더니 의례적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며 며느리 오지영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처럼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여보,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얼른 씻고 와요. 며느리는 아들의 겉옷을 받아들며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아들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자 며느리는 온갖 반찬을 꺼내 아들 앞에 대령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딸 서연이가 틈틈이 만들어둔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오빠, 딸 서연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갈비찜을 뜯던 손을 멈추고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너 오랜만에 왔으면 오빠 밥 좀 편하게 먹자. 밥이 넘어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뭐, 이 말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며느리 오지영이 어머, 서연 씨, 왜 그래? 오빠 피곤하다잖아. 라며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똑똑히 들어. 오빠, 마누라.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는 그날 밤에 친정 오빠랑 차 끌고 와서 광에 있던 김치 8통을 싹 다 훔쳐갔어. 20통 중에 18통을 훔쳐갔다고. 우리 먹을 김치는 이 2통 남겨놓고 딸은 아들의 얼굴 앞에 그날 밤 찍었던 증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사진을 번갈아 보던 아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김치 다 가져갔어?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 오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억울해요. 서연 씨가 아침부터 나를 도둑 객스 취급하잖아요. 아니,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경황이 없는데 친정 엄마는 집들이 때문에 김치 빨리 달라고 성화시지. 그래서 내가 밤에 오빠랑 와서 마저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훔쳐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훔쳤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나한테 돈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재료비 한 푼 안 냈다고. 여보, 나 너무 서러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며느리는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이나 반성이 아니라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악의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야. 재료비 37년간 한 번도. 그리고 그 김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아들 김진우가 제 말을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조용히 좀 해. 지금 나한테 뭐 어쩌라고. 당신은 그만 울어. 아들은 며느리를 달랬지만 그 눈은 저와 제 딸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이 너는 시집간 애가 왜 이렇게 친정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여기가 네 집이야?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엄마 허리 다치신 건 안 됐지. 근데 그렇다고 네가 뭔데 형님한테 도둑 X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 집안 분위기 시끄러워지는 거 안 보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가 18통의 김치를 훔쳐간 사실보다 제 딸이 며느리에게 도둑 X이라고 불러 집안 분위기를 망친 것을 더 큰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 정신이야?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 김치를 훔쳐간 게 잘못이야. 아니면 훔쳐갔다고 말한 내가 잘못이야. 둘 다 시끄럽다고. 당신도 그만 울어. 김치, 그래, 김치,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처가댁 식구들 많고 집들이도 한다며. 그걸로 동생이 형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그리고 어머니도 좀 가만히 계세요. 서연이 편들지 마시고요. 어들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37년간 저를 착취한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내해온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서러워요. 서연 씨가 나한테 그깟 김치라고. 아니, 내가 언제 그깟 김치라고 했어? 어머님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흐흐. 며느리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며 아들의 동정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 알아. 당신이 고생이 많지. 서연이 제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못 돼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제 아들은 제 앞에서, 제 딸이 보는 앞에서 37년간 저를 기만하고 제 것을 훔쳐간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쥔 그 손이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한테 실망이다. 딸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여보. 서연이 제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참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7년간 며느리 오지영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딸 서연이는 제 옆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부여잡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의 비호를 받아 기세등등해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상상조차 못한 가장 뻔뻔하고 잔인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 김진우가 제 딸 서연이의 뺨을 후려갈기지만 않았을 뿐 아들의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잔인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엄마 미안해. 내가 오빠를 잘못 봤어. 라며 밤새 제 곁에서 울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제가 37년간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산다고 되뇌었던 그 아들이 저를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다음 날, 딸 서연이는 저를 부축해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약을 한 보따리 타왔습니다. 엄마, 오빠 저러는 거 보니까 이 집에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당분간이라도 우리 집에 가 있자. 응?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그럼 네가 시댁에서 힘들어져. 나는 괜찮다. 엄마, 뭐가 괜찮아. 저 인간들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딸은 며칠을 더 머무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집안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오지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제 딸 서연이를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할 때 제 방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퇴근하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난 듯 거실에서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깔깔거렸고 배달 음식을 시켜 아들과 둘이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딸이 사다 놓은 식재료가 그대로 시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 꼴을 보다 못해 제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와서 얘기 좀 해.
엄마한테 사과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함부로 남의 방문을 두드려 서연 씨, 여긴 내 집이야. 당신 집 아니라고. 당장 안 나가? 결국 제 딸은 엄마, 내가 저것들 꼭꼭 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떠난 2024년의 초겨울, 집안에는 저와 아들 내외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갇힌 유령 신세였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쑤시고 아팠지만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김치 2통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김치를 마지막 한 조각까지 싹싹 긁어먹으면서도 그 김치를 담근 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부엌에 나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겨우 끼니를 데웠습니다. 절망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차라리 남편 곁으로 빨리 따라가는 게 낫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에 그 소동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갔고 며느리는 외출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 쇼핑백을 2개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아유, 추워. 어머님,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달 전 저를 그깟 김치 취급했던 일도 제 딸을 쫓아냈던 일도 전부 잊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어 며느리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제 옆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지난번엔 서연 씨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걔는 시집간 애가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요? 안 그래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서연이 그런 애 아니다. 제가 겨우 한마디 내뱉자 며느리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 또 딸 편드신다. 됐고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잖아요.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죠. 며느리는 쇼핑백에서 새로 산 듯한 비싼 스카프를 꺼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어머님 생각나서 샀어요. 예쁘죠? 이거 하시고 내년에도, 아니, 올해죠. 올해 김장도 잘 부탁드린다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김장, 며느리는 제 굳은 표정을 읽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김치가 모자랐잖아요. 친정엄마가 아주 서운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 그 사업 말이에요. 어머님 김치가 아주 인기가 폭발적이래요. 며느리는 저를 속이고 김치를 팔아 넘긴 것을 사업이라고 당당하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만 더 고생하셔야겠어요. 한 20통? 아니. 이왕 하는 거 25통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년에 허리가 부러져 쓰러지고 10통을 도둑 맞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올해 25통을 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그 말을 했습니다.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잔인한 말을 왜요,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25통 정도야 껌이시잖아요. 37년이나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강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깟 허리 좀 삐끗한 거 가지고 엄살 부리실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은 강하시잖아요. 그 말이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차갑게 식어 있던 제 심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강한 노예로만 취급하는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해줘야지. 네가 필요하다면 25통이든 30통이든 내가 다 해줘야지.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그런 속도 모르고 제 대답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 25통이요. 꼭이에요. 아이고, 신난다.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목에 둘러준 그 화려한 스카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에서 창밖에 시린 겨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래, 오지영, 네가 원하는 대로 올해 김장 내가 꼭 해주마. 내 평생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주 성대하게 네가 절대로 잊지 못할 김장을 해주마. 그리고 그날 네가 나를 강하다고 말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2024년 늦가을 제 마지막 복수를 위한 무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4년 늦가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은 제게 지옥이자 제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날 이후 매주 저를 찾아와 엄마 제발 우리 집에 가자. 저 인간들 낯짝 보면서 어떻게 1년을 버티려고 해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저는 1년 내내 작년에 미처 다 쓰지 못했던 김장 장부의 빈 뒷장에 그날의 치욕을 매일같이 기록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며느리 김치 18통 절도. 2024년 1월 10일 아들 김진우 어미를 버리고 아내의 편을 들다. 2024년 2월 3일 며느리 20통 요구. 어머님은 강하시잖아요. 이 기록들은 제 복수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2024년 김장날 새벽, 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났습니다. 허리에는 작년에 딸이 사준 최고급 보호대를 쇠 갑옷처럼 둘렀습니다. 며느리가 요구한 25통,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추 250포기를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작년처럼 무겁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오지영, 네가 원하던 김장이다. 네가 절대로 잊지 못할 네 인생 마지막 김장이 될 것이다. 저는 지난 1년간 모아둔 제 모든 노령연금을 털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비싸고 질 좋은 재료들만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기장 멸치젓과 강화도 새우젓, 해남에서 직송받은 태양초 고춧가루까지 제 37년 손맛의 모든 것을 이 마지막 작품에 쏟아 부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며느리 오지영은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를 강하다고 치켜세웠던 그 주둥이는 하품만 쩍쩍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시작하셨네. 아이고, 올해는 배추가 더 실하네요. 우리 오빠가 아주 좋아하겠네.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돈이라도 보탠 사람처럼 절여진 배추의 속을 하나 훑어보더니 커피나 한 잔 타 마셔야겠다 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며느라, 와서 이 무채 써는 것 좀 도와다오. 양이 너무 많구나.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어머님, 저 손톱에 매니큐어 칠한 거 안 보이세요? 이거 벗겨지면 돈 1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차피 손 거치시잖아요. 그냥 어머님이 하세요. 대신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응원해 드릴게. 며느리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제가 굽은 허리로 수백 번 칼질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것은 응원이 아니라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인 사돈 황 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아니야? 사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제 며느리부터 찾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어머님 감시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며느리가 사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돈은 제게는 눈인사조차 하지 않고 딸에게 달려가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런 거진 일 하느라 고생이 많다. 사부인은 왜 저렇게 굼떠? 작년보다 더 느려진 것 같네. 저는 그 모욕적인 대화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는 작년과 똑같이 제가 미리 삶아둔 수육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어머님 솜씨는 고기 삶는 것도 예술이야. 어디 보자. 맛있네. 근데 사부인, 이 사돈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예, 사돈어른. 근데 이 집 부엌은 여전하네. 내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이건 부엌도 아니야.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을 해요? 우리 딸이 시집 잘못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안 그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내가 여기서 3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 집은 너무 낡고 후져서 내 친구들은 창피해서 부르지도 못한다니까. 어머님이 이 집 팔고 그냥 우리 새 아파트로 들어오시면 덧나? 근데 고집을 부리시네. 37년간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제 돈으로 담근 김치를 훔쳐 팔아넘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 20통의 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통은 따로 빼두었습니다. 배달기사 최철수 씨가 트럭을 가지고 왔고 며느리가 작년처럼 신이 나서 김치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이것도 우리 집, 이건 오빠네 가게, 이건 그냥 시댁에 두고 15통의 김치통이 트럭에 실리기 위해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정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친정 오빠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올해 김치 대박이야. 어머님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셨네. 하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돈 황 여사가 화려한 모피 코트 자락을 쓸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제 귀에 대고 그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제 37년 묵은 인내의 끈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하네, 사부인. 이런 낡아 빠진 집에서 매년 김장하시려면 힘들죠. 우리 딸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저렇게 앉아서 늙은이 감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무튼 고생했어요. 내년에도 부탁해. 이런 낡아 빠진 집, 분이 근이 감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 제 아들 밥해 먹이려고 평생을 바친 낡은 부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김치 담그는 늙은 기계 취급하며 비웃고 서 있는 사돈과 그런 사돈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옆에 놓여 있던 며느리가 시댁 몫으로 던져둔 그 김치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돈 황 여사의 그 잔인한 속삭임이 제 귓전을 파고드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날따라 일찍 집에 와 있던 제 딸 서연이가 제 눈빛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7년간 제 뼛속까지 박혀있던 인내라는 족쇄가
느그니 감시라는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던 묵직한 김치통을 저를 비웃고 서 있는 사돈과 며느리를 향해, 아니, 제가 37년간 쏟아부은 배신감 그 자체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김치통이 마당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익은 붉은 배춧잎과 제가 밤새도록 쑤었던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비싼 모피 외투 자락과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화려한 외투 자락 위로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김치 국물이 점점이 박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노망 나셨어요? 제 며느리 오지영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제게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이성은 끊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트럭에 실으려고 정렬해 두었던 또 다른 김치통 하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저걸 어떻게. 저거 다 우리 엄마 가져갈 건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또 하나의 김치통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붉은 양념이 폭죽처럼 터져나갔고 마당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15개의 김치통이 모두 제 손에 박살이 났습니다. 37년이야. 37년 400통이 넘어 전부 내 돈으로 내 허리로 만들었어.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오.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사돈은 늦게 와서 우리 집 무시하고 가져갈 생각만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허리 부러지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집까지 무시해? 늙은이 감시하는 게 일이라고? 더는 못 참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처참하게 박살난 김치더미 앞에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제 아들 김진우가 마당의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는 배달기사 최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잘 왔어요. 어머니 좀 봐요. 어머니가 갑자기 노망 나셨나 봐. 김치를 다 부숴버렸어요. 저거 우리 친정 가져갈 건데 며느리 오지영은 아들이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아들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아까운 내 김치. 사돈 황 여사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박살난 배추 조각을 주워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들 김진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작년에 허리 다치셨던 분이 왜 이 아까운 걸. 아들의 목소리는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왜 이 그랬냐고 뇌가 감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눈물을 닦고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내가 올해 25통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몰라.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 이마를 짚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닥쳐라. 제 딸 서연이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치매라고 해? 이 도둑객스이. 서연 씨, 또 시작이네. 여보, 이것 봐. 서연 씨가 또 나보고 도둑이래.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이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자꾸 왜 집안 시끄럽게 해? 오빠, 제정신이야? 딸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 저 여자가
오빠 마누라가 작년에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김치 1여 덜통 훔쳐간 도둑 X이라고 뭐라고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그럼 이건 뭔데? 딸은 품속에서 그날 밤 찍었던 증거 사진을 아들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내 마누라가 친정 오빠랑 밤중에 차 끌고 와서 김치통 싣고 가는 사진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철수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내가 산증인이네. 나도 그날 밤 똑똑히 봤네. 며느님이 김치 싣고 가는 거 그것뿐인 줄 아나? 최철수 씨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작년 김장 직전에 찍었던 그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자네 마누라가 자네 처남이랑 시장에서 할머니 김치 팔아먹고 있는 사진일세. 강원도 명품 수제 김치라고 딱지 붙여서 통에 20만 원씩 받고 팔더군. 내가 며느님이 올해도 대박이네 하고 웃는 소리까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김진우는 최철수 씨의 휴대폰에 찍힌 사진, 아내가 김치를 팔고 있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오지영은 아이 하는 비명만 내지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그게 오빠가 사업 자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조금 도운. 닥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며느리를 향한 비명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 인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엄마가 허리 부러져가며 담근 김치를 네가 팔아먹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있을 때 18통을 훔쳐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돈 황 여사도 아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딸이 만들었다고 해서 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가 37년짜리 김장 장보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똑똑히 봐라. 그게 내년이 37년간 내 등골을 빼먹은 4천만 원짜리 장부다. 내 돈으로, 내 허리로, 내 연금 털어서 만든 김치를 팔아먹고 훔쳐가? 그래놓고 나한테 강하시잖아요? 라고 느그니 감시하는 게 일이라고? 아들 김진우는 장부에 빼곡히 적힌 친정목 15통, 친정목 20통이라는 글씨와 재료비 0원이라고 적힌 기록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아들은 처참하게 박살난 김치 더미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7년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아들, 37년간 저를 기만했던 며느리, 그리고 제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돈, 그들 모두가 제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터트린 진실의 파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처참하게 부서진 김치 더미와 그보다 더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의 진실로 흥건했습니다. 붉은 양념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제 아들 김진우는 37년짜리 김장 장부부를 든 채 마치 무거운 십자가라도 짊어진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부의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친정목 20통 재료비 0원이라는 글씨가 아들의 눈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7년간 제게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얹혀 살면서 제 돈이 아들 자신의 돈인 줄 착각하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 그 아들이 비로소 제 고통의 실체를 마주한 것입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좋아서. 며느리 오지영이 무릎으로 기어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몰랐다고? 시장에서 김치 팔아먹은 것도 몰랐다고?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김치 훔쳐간 것도 몰랐다고? 이 장부가, 이 37년짜리 장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들의 절규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김치통이 박살나서 돈벌이가 막힌 것에 대한 통곡인지, 아니면 정말 제게 미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돈 황 여사는 이미 상황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는지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김서방 오해일세. 우리 딸이 원래 좀 철이 없어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응? 사부인 미안해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사돈은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예요? 우리 엄마 37년 세월은 뭘로 보상할 건데요? 우리 엄마 굽은 허리는 뭘로 펴드릴 거냐고요? 아들 김진우가 아주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를 부르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열순이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가 저러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친정에 김치 좀 보내는 줄로만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연금으로 그 모든 걸 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심한 그 진심이 제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몰랐다는 그 한마디가 제가 37년간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무지함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자 며느리 오지영도 사돈 황 여사도 마지못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는 3명의 죄인이 처참하게 박살난 김치더미 앞에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일어나라. 내들 사과 받으려고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돈 때문에 그 4천만 원.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내 돈 아깝지. 내 젊음 바쳐 번 돈, 내 연금 털어넣은 돈 왜 안 아깝겠니. 하지만 내가 37년간 너에게 바랐던 건 그 돈이 아니었다. 그럼 뭐예요, 어머님? 존중이다. 제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존중이었어. 내가 37년간 내 친정 김치를 담가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거면 좋겠다. 네가 나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김치나 담가 바치는 김치기계로 본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로 너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 단 한 번이라도 존중해 주길 바랐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37년 묵은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땠지? 내 집 부엌이 낡았다고 무시하고
내 앞에서 네 친정엄마랑 내 흉을 봤어. 내가 허리가 부러져 쓰러져도 너는 네 친정오빠 돈벌이가 더 중요했지. 내 김치를 훔쳐가고도 내 아들 뒤에 숨어 나를 그깟 김치 취급했어. 그리고 나한테 강하시잖아요? 미근이 감시하는 게 일이라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며느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한 게 아니었어. 내 아들 진우가 너랑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내 아들이 이 집에서 기죽을까봐 내가 37년을 참은 거다. 바보같이 참기만 한 내 잘못도 크지.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다 끝낸 거다. 이제 알겠니? 내가 왜 이 김치통을 다 깨부셨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며느리와 사돈은 흑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이제 다 말했어. 엄마, 37년 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낸 것이, 제 억울함을 토해낸 것이, 마당에 널브러진 붉은 김치 조각들이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제 37년 묵은 지옥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폭발했던 작년 2024년의 늦가을이 지나고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고 마당에는 김장 배추가 쌓였습니다.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차가운 배추가 아니라 따뜻한 찐빵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펴고 마루에 앉아 제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며느리 오지영이 고무장갑을 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제 아들 김진우가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면서도 묵묵히 절인 배추 상자를 나르고 있었고 제 딸 서연이는 양념을 버무리며 며느리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그렇게 대충 씻으면 흙 나와 꼼꼼하게 씻으라니까. 아, 알았어. 아가씨는 말 좀 그만하고 양념이나 빨리 만들어. 어머님, 젓갈 좀 더 넣을까요? 며느리가 땀을 훔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찐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대답했습니다. 간이 좀 싱겁다. 젓갈 2국자 더 넣고 마늘도 더 빨아라. 에이, 어머님. 며느리는 마치 신입 훈련병처럼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7년 만에 제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섞인 김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 그날 마당의 붉은 아수라장 속에서 제 아들은 제게 108배라도 할 것처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며느리와 사돈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제 딸 서연이의 간호를 받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진 것 다 정리해서 어머니 이 집 수리해드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쓰신 37년치 재료비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돈, 이제 와서 그 돈 받아서 뭐 하겠니? 내 청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분가도 하지 마라. 이 늙은이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라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신 내 아내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네가 먼저 존중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너도 37년간 못했던 아들 노릇 이제부터라도 해라. 내년 김장은 너희 두 사람이 직접 담가라.
나는 이제 안 한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아들이 변하자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며느리가 먼저 제게 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제가 김장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드실 김치 제 손으로 직접 담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눈을 보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올해 저희는 20통을 담갔습니다. 10통은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먹을 시댁 몫입니다. 5통은 제 딸 서연이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통은 며느리 친정에 보냅니다. 며칠 전 사돈 황 여사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재료 비라며 두둑한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부인, 그간 정말 미안했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우리 딸년이 저렇게 싹싹하게 변할 줄은 다 사부인 덕이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돈은 됐고 저기 가서 며느리 일이나 좀 거드시지요. 올해는 우리 며느리가 담그는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맛보시고 내년부터는 사돈께서 직접 담가 드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돈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어색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며느리 곁에 앉았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사돈이 제 마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37년 묵은 김치통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강하시잖아요. 라며 옥죄던 그 굴레를 깨트린 것입니다. 저를 김치 담그는 기계나 늙은 노예로 취급하던 그 억압과 무시를 끝장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존중받습니다. 김치 담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어른으로, 한 사람의 박영숙으로 말입니다. 제 나이 85,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가장 맛있는 김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37년간 묵은 제 서름이 이 김치 하나로 터져나온 제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